지방행정론 두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16조의 내용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6조의 내용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 참여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내용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그냥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는 정해놓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그 관련 법령들을 따라가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민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자, 주민의 자격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예요. 주소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적과 무관한 일이다. 그래서 외국인도 주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주민의 권리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민의 자격을 얻으면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집행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역 주민으로서는 뭐 대상자니까 뭐 어차피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특이한 일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뭐 그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공원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다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어요. 똑같이. 누구에게는 혜택을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혜택을 부여해주는 그 같은 권리들이 있고, 다음,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권리. 이게 지금 요즘에 조금 핫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일정 자격 이상이 갖추어지면, 그러니까 3년 이상 거주해서 이제 영주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를 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문상의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이 있어요. 지금 그 여당에서 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외국인에게 선거 참여할 권리를 박탈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쪽 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 선거권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이제 지금 대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가운데 이제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이라든지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잣대를 똑같이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하냐.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선거권을 안 준다고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안 주는 게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면 이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가 이념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 외국인들한테 이 선거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이전 정부에 대해서 되게 이빨을 으르렁으르렁 갈잖아. 그래서 이전 정부가 해놓은 거는 전부 다 지금 원상으로 돌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지금 국적과는 무관하게 외국인들한테 부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거주를 했다. 한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뽑을 그러한 권리들도 주어진다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 이제 주민투표입니다. 이제 주민 참여 권리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주민투표인데, 지금 이 주민투표의 대상은 이제 뭐 주민투표법에도 나와 있겠지만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에게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대상의 발의 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들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 관계 법령이 지금 주민투표법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주민투표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투표권과 관련된 교재 주민투표권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이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와 개표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주민투표권자는 투표 임명부 작성 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예전에는 주민 참여의 기준이 대개 만 19세 이상이었는데 2020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의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주민투표 참여의 연령도 만 18세 이하로, 만 18세 이상으로 지금 한 단계가 좀 낮아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연령 자체를 지난 6월 말부터 만 나이로 전부 다 통일을 했잖아요. 만 나이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만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제 그냥 18세 이상이다. 그러면 만 18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8세 이상, 만 18세를 정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뭐다? 투표 임명부 작성 기일이에요. 투표 임명부 작성 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고, 다음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 재외국민은 누구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투표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민투표 대상이에요.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결정사항의 내용 가운데서도 조례로 정한 사항에 한정해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이제 주민투표의 내용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라면 어떠한 내용이든지 전부 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는 어떤 문턱을 조금 낮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와 같이 국가정책 수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가 문제에 대해서도 이 주민투표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투표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생각을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국가사무. 그러니까 국가사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주민투표에
투표에서 부의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해당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나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제외 대상이에요. 이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설치하겠다라든지 무엇을 없애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다음, 조세와 관련된 사항.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이제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서 또 주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다음, 세 번째,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이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대한 사항들은 법률에 의하든지 대통령령에 의하든지 뭐 조례에 의하든지 이렇게 근거를 정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대로 뭐 어떤 의견들을 제시해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중앙정부,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투표는 반드시 어디에 속하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 문제여야지 다른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음, 법령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전에 그 기본 시간에서도 봤었지만 뭐 주민 감사 청구라든지 뭐 그다음에 주민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도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나 이런 거 못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법령에 위반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걸 수가 없고, 또 인사나 정원과 같이 신분 보수와 관련된 사항, 요것에 대해서는 또 주민투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사체계나 보수체계가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 저렇게 일도 안 하는 놈들 뭐 저렇게 월급을 많이 주냐 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못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고, 또 같은 일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어. 근데 그 결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결과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새롭게 주민투표를 또 실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투표를 실시해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은 2년 동안은 유효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 제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 실시 요건을 보겠습니다. 주민투표 실시 요건은 일단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그러니까 5% 이상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주민 의사를 한번 물어보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다음, 지방의회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청구를 할 수 있어.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일단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주민투표 그러면 뭐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된 주민투표가 실시가 됐었잖아요. 그때의 주민투표는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에 붙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심지어는 누구도, 중앙정부에서도 주민투표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는 거지만 전부 다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주민투표일은 투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안에서 단체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요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주민투표 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주민투표 운동이든지 전부 다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공직선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일이라고 하면 어떤 거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전국 지방 동시선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선거일로부터 60일 전, 2달 전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투표의 결과가 이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걸어놓고 있죠. 자, 그래서 주민투표에 대한 이제 확정인데 주민투표는 일단 투표 정족수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투표 정족수에 맞춰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투표 정족수를 채우게 되면 이제 개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투표 정족수로 이제 과거에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강조했었어요.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이 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이제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바뀝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바뀌어요. 우리 이제 기본서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주민 참여의 현황들을 매년마다 부록으로 넣어드리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주민투표의 현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민투표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민투표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같은 경우에는요. 투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미개표 부결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의 투표율을 찾아보시면 그때의 투표율이 25.8%였어. 25.8%. 그러니까 3분의 1을 기준으로 했던 과거의 법령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25.8%는 이제 정족수 미달로 미개표가 돼서 부결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4분의 1 이상으로 지금 이 정족수의 범위가 낮아졌으면 25%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때 그 무상급식 투표는 개표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정족수를 지금 하향 조정한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다. 지금 그 투표함에 봉인돼가지고 아직까지 있단 말이야, 선관위에. 개표 안 해놓고. 그 안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진짜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 그리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과반수 득표로 내용들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변동이 된 또 하나의 중요 내용이다. 투표 정족수가 4분의 1 이상이다 하는 거죠. 다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결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찬성했으면 찬성하는 대로 예산 편성해줘야 되고 반대했으면 이제 안 하는 거니까 뭐 변동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걸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상, 재정상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막 못하도록 막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 뭐 이래가지고 으르렁거리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어요. 확정된 사항은 2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물론 주민투표로도 변경이 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결정을 하려고 하면 2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2년이 지나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이에요. 자, 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투표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또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소청 결과에 불복이 있을 때는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는 고등법원, 광역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뭐 행정소송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소송까지도 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선거 관련된, 선거나 이제 이 투표 관련된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민투표법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내용들에만 국한이 되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같이 한번 반드시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주민투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권이에요. 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권은 변경이 되기 이전의 지방자치법에서는 그 대상이나 시행 내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는 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에 대한 근거 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약칭으로 이제 주민조례 발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민조례 발안법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새롭게 만들어졌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주민조례 발안법의 내용들을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봅니다. 자, 이 내용도 일단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대상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 지방의회에. 바뀌기 전의 법에는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해서 단체장이 의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조례 제정, 개정,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청하는 대상자가 바뀌었어. 지방의회야. 지방의회. 그러니까 이 바뀌기 전의 내용과 바뀐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혼동시킬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주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 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전자적 방식으로 주민 조례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주민 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주민 조례 청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청구 요건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을 만약에 내가 모른다. 과거의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은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인데요. 옛날에는 그냥 그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뭐 광역시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그 다음에 뭐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었어요. 두 개만 있었어. 그래서 그 청구 요건이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100분의 1,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70분의 1 뭐 이렇게 그냥 두 개로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게 좀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됐어요. 일단 자, 봐봐. 아까도 얘기했죠. 100분의 1, 70분의 1이면 100분의 1이면 1%고요. 70분의 1이면 얼마야? 1.43% 정도 된단 말이지. 그러면 1.5%가 안 돼. 연대 서명의 비율이 1.5%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봅시다. 청구 요건. 특별시나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 그럼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있겠지. 경기도 1000만 넘잖아. 2000만이 넘나요? 경기도 2000만이 넘지 지금. 그지?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주민인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이야. 200분의 1이면 몇 %요? 0.5%.
1%도 채 안 되는 거야. 0.5%. 그러니까 우리 지난 법에는 최소 1%는 차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1%그 절반으로 콕 낮춘 거죠.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 등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그보다 조금은 올라갔지만, 그럼 이건 얼마예요? 한 1.5% 정도 되나? 아마 그럴 거야. 1.54% 그 정도 될 거예요. 다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내야.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는 1%에서 1.43% 범위였는데 지금 이 바뀐 법에는 0.5%에서 1% 범위란 말이죠. 0.5%에서 1% 범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대 서명을 요구하는 비율을 낮춘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이 조례정 개정 폐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요구한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200, 150, 100 이거 맞추는 거. 요런 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따가 우리 주민 소송에서도 볼 거고 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볼 텐데. 그 관련된 내용들 보면 그 숫자의 나열. 요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요거 나오면 이제 막 열 나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200분의 1, 15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청구권자는 주민 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복수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그 청구를 하려고 하면 이제 대표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 정부 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나는 이게 아주 핵심이라고 봐. 자, 왜 그러냐? 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관계 서류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야? 주민 청구 조례안이야. 주민 청구 조례안. 이 주민 청구 조례안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이 조례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조례안을 제시해가지고 주는 거라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 조례 좀 바꿔주세요. 이러이러한 쪽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조례안의 내용을 주민이 직접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 전에는 이게 주민 발안 중에 간접 발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지만 변경이 되고 나서는 이게 주민 발안 중에 직접 발안의 내용으로 바뀌었다. 요게 특징이에요. 요게 특징. 과거에 예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요 문제를 가지고 조금 논란이 좀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 논란이 싹 없어졌어. 직접 발안의 형태로 바뀌었다. 뭐 때문에? 주민 청구 조례안을 주민이 직접 제시하는 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대로 뭐까지 얘기하는 거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 주민 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조례안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또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대표자나 서명 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 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서명을 가름하여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인증서 같은 걸로 전자적인 서명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서명까지도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지. 맨날 그냥 종이장에 도장 찍고 뭐 서명하고 뭐 이런 것들만 유효하게 봤었는데 이제는 전자서명도 유효하게 공식적으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뭐 청구권자는 청구인 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대표자는 청구인 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 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한 날로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두어서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내용은 시험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조례 청구가 이루어지면 1년 안에 그것을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장 얼마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야? 최장 2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 조례안이 이렇게 의회에 상정이 되거나 그랬는데 만약에 그 의회의 임기가 끝났어. 의회의 임기가 끝나면 상정이 되고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죠. 폐지가 되지.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조례안을 냈어. 직접 발안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례를 바꿔주세요라고 조례 개정 신청을 했는데 조례 개정 신청을 한 시점이 만약에 그 의회 임기 1년 미만의 기간이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냥 차일피일 탱자 놀다가 그냥 처리 안 하고서 땡 하고 해결했다고 폐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 자,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그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그 임기 내에 처리가 안 되면 폐기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조례 발안에 대해서는 주민이 청구한 청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 거야? 4년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 지방의회 임기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 임기까지 4년 동안이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1년 이내에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더 2년을 가든지 하라는 거지. 그래서 폐기가 되지 않는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민조례 발안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봐야 될 내용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이야. 규칙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다. 다음에 제출된 의견 자체가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자, 일단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도 안 돼.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했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의견 제출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 내용들은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다음에 제출된 의견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30일 안에 전부 다 끝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 국가직 시험 문제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과 관련된 내용이 주민 참여 방법 중에 하나로 국가직 구급 시험에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변동이 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 바뀐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바뀐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기출문제 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방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기본 보통 두 문제야, 두 문제. 많아야 세 문제. 그것도 지방직에서나 그냥 간간히 한 세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고 그냥 기본 그냥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게 거의 국룰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변화의 내용들을 두 문제에 다 담기는 역부족이란 말이지. 그럼 앞으로 시험 문제에 이 변동이 된 내용들이 몇 년을 두고서 계속 나올 수 있어. 그지? 그런 점들을 이제 좀 감안해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점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의견 제출 같은 경우에는 바뀐 내용에서 좀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주민의 감사 청구는 이제 청구 요건을 보시면, 청구 요건은 자, 18세 이상 주민이에요. 18세 이상 시도는 18세 이상 주민의 300명 이상의 연서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건? 연대서명입니다. 연대서명. 그래서 주무부 장관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역시 18세 이상의 20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시군 및 자치구, 기초자치단체는 18세 이상의 1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300, 200, 150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요 명수도 줄었거든. 500, 300, 200이었다가 이제 그 내용들도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점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청구 가능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그러니까 위법한 내용이든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 같은 내용들이 이제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감사 청구 제외 대상도 한번 볼까요? 감사 청구 제외 대상을 보시면 일단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 제외 대상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것도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뭐가 더 우선이냐? 개인의 사생활이 더 먼저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조건 아래에서 공익이 실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사생활이 막 파헤쳐지는 이 같은 상황들이 나온다. 그러면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이 같은 사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중복 감사를 금지하는 거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거듭 감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부수적인 부가 조건이 붙어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이 되었다든지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나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가 돼.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은 이제 예외적으로 다시 감사가 허용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냥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복 감사는 금지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다음, 감사 청구의 처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끝내야 한다. 60일 안에 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60일 안에 끝내야 돼. 청구서가 수리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주민들의 요청을 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뭐 다음에 이제 뭐 그 의견 질수를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내용이 이제 주민 소송인데, 자, 이 주민 소송 대상은 뭐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의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이야. 주민 소송 대상은 감사 청구한 주민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는 주민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주민 감사 청구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민 감사 청구를 근거로 해서 그 결과에 불복했을 때 하는 것이 주민 소송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주민 감사 청구 대상이랑 똑같겠지. 그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한 경우, 뭐 지금 4가지가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해당한 사항, 그 해당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야. 대부분 보면. 다 지금 90일 이내지. 90일, 여기서도 90일, 여기서도 90일, 다 90일이란 말이지. 자, 그럼 어떤 사항인지를 봅시다. 일단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아까 60일 안에 끝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60일 안에 끝내지를 않았어. 그러면 안 끝냈네? 그럼 해당 60일이 끝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요게 이제 가장 많겠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다음,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떻게 조치해 라고 요청을 했어.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치를 명령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라. 그런데 그 날짜까지 처리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행을 하기는 했어.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그 결과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이게 아니야. 그럴 때에는 거기에 이행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는 이제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다음에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효력이 있냐 없냐, 유효한 거냐 무효한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송들을 거둘 수가 있고, 다음에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얘네들한테 그 세금을 걷었어야 된다. 어떤 회사한테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그 과태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부과만 해놓고 받는 데에 막 차일피일 이루다가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폐업 신고를 했어. 그러면 이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통지를 하고 나서 얘네들이 그 과태료나 그 부과금들을 받아내려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했냐 그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부과만 해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았느냐. 요거를 이제 확인할 소송을 주민소송으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거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내용들인 거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편법을 통해서 이익을 편취한 이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소송 계속 중에, 그러니까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는 중간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했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됩니다. 돌아가시면 이제 소송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정치 커넥션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 주민들이 막 이렇게 소송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그 예전에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그 나쁜 엄마인가 거기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재개발을 반대해. 우리는 여기서 돼지 농장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농장 주인이 막 이제 그 법 찾아가면서 막 그 사람들의 부당성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길거리에서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자살로 위장한 사망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지.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어. 자, 주민의 자격을 잃는 건 어떤 경우가 주민의 자격을 잃는 경우가 될까요? 이거 되게 자주 나와. 자주 나올 거야, 이따가. 해당 거주 지역에서 이사를 가면 이제 주민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사도 못 가. 이런 소송 걸었을 때는. 자, 다음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소송이 그냥 중단이 되도록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복수의 소송 제기자가 연대해가지고 서명을 했을 경우에 이 소송 제기한 주민이 사망을 했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6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를 수기할 수가 있다. 수기한다는 게 이어받는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제 소송 대표자로서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이 수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은 종료가 되는. 자, 여기서 생각하면 중단이 되는 것과 종료가 되는 거는 좀 다르죠. 중단이 되는 거는 일시 정지인 거고 종료가 되는 거는 스톱이야. 그냥 피니쉬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6번째.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우리 왜 민사소송에서는 제가 내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 그랬는데 둘 간에 약간 오해가 있었다든지 잘못 인지된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내가 잘못 판단했네. 나 그 소송 안 할게요. 취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민소송은 한 번 걸었잖아. 한 번 걸었으면 전쟁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중간에 소를 취하할 수도 없고 소송의 화해나 청구 포기를 법원 허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소송을 한 번 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소송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소송 남발을 금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7번째 볼 내용이 이제 주민 소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주민 소환도 우리가 이제 주민 소환법이라 그래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 가지고 주민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령들을 한번 볼게요. 자, 주민 소환 투표권자로 주민 소환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자, 19세 이상 주민이야. 자, 아까 우리 앞에서 본 내용들은 대개가 다 만 18세 이상이었잖아요. 18세 이상의 주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제도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소환 하나밖에 없다. 아직까지. 내가 계속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 내가 이게 언제 바뀌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19세 이상으로 계속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외국인 등록대장이 등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으로서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 소환 대상자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예요. 선출직 지방공직자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다. 왜? 이 비례대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죠.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이 되질 않아. 그냥 정당 선호 투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의석을 정당에 배분을 해줘서 그 정당에서 그 자리를 채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는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자, 주민 소환 청구 요건. 아까 청구 요건 가운데서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최근 한 3년 전에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소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되고, 다음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5야. 다음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광역의회 의원이나 기초의회 의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역의회 의원이나 기초의회 의원은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연대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인 거죠.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이고, 가장 적은 걸 요구하는 것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은 이렇게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두시죠. 자, 다음에 이제 주민소환 청구 기간도 제한이 좀 주어진다. 이거는 기본 시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 내용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취임해서 1년, 2년, 3년,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을 때, 자, 일단은 이 주민소환 청구를 아무 때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나는 기호 1번을 지지했어. 그런데 기호 2번이 당선이 됐네? 저 자식 내가 진짜 반대했던 놈인데 저이씨 한 번만 걸려. 너 아주 한 번만 걸려. 이렇게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 길 가다가 발목만 조금 접질려도 저 발목 접질은 저거 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으르렁거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민소환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았던 당선자에 대한 어떤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민소환도 함부로 실시가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이때는 주민소환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 시점에는 할 수가 없는 거지. 생각해봐. 취임해가지고 이제 막 업무 파악하고 막 재선 3선이 아닌 다음에야 업무 파악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잘 모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양이지 약간. 그지? 자, 다음 두 번째.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그러니까 임기 만료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어. 이때는 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대개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요 시점까지는 가능한 거지. 요때만 가능한 거지. 그런데 자, 한 번 이제 주민 소환을 한 번 했어. 그럼 요때 이제 주민 소환을 한 번 했네? 요때 이제 주민 소환을 한 번 했으면 자, 그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일 때 요때부터 1년이 지나는 요 시점까지는 또 안 돼. 그러면 생각해봐. 한 사람의 이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 소환 투표는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2번까지 가능한 거야. 2번. 3번은 힘들어. 그게 이 주민 소환 투표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 같은 제한 조치로 이 청구 제한 기간을 걸어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자, 시험 문제에 이런 거 나온 거 있어.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 자, 이런 정보 공개 제도는 행정의 가치 중에 무엇과 연관이 있냐? 그거 물어봤거든. 여기 나와 있잖아. 뭘 높이기 위해서? 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보 공개, 행정정보 공개라든지 이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이 있는 행정의 가치는 투명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의 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공개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들, 특히 그 재무와 관련된 정보들은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받으면 그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 그지? 자, 알았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알았으면 한번 들어가 보셔. 아는데도 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어. 몰랐으면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뭐 다음에 뭐 시험 문제 보시면 이제 2호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방정부의 회계 처리 시스템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방정부의 이 회계 처리 시스템인 2호조 시스템은 공무원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접근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재정 365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공개가 돼 있으니까 알았으면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9번과 10번 이제 조례와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와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민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보게 되는 걸 텐데, 자, 일단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을 한다.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니까 상위에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령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다시 말해서 뭐야?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규제.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는 규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별도의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자체적으로 뭐 자치법규에 의한다 뭐 이렇게 위임을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나 벌칙을 가할 수 있지, 뭐 우리 지역 주민이니까 여기는 내 나라야 내 땅이야 뭐 이래가지고 단체장이 지멋대로 막 규제를 한다든지 뭐 벌칙을 준다든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시군, 자치구,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뭐 자치구니까 뭐 우리 맘대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다음 규칙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자, 조례하고 조례보다는 한 가지가 더 생겼지. 조례는 법령의 범위만 강조했는데 그냥 법령과 의회의 조례까지 전부 다. 그래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한다. 또 시군 자치구의 규칙은 시도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건 조례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제정 주체가 누구야? 조례는 지방의회가 대상이고 다음 규칙은 제정 주체가 지방자치 단체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민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에 한 2번 정도 나온 거 봤어. 2번 정도 나온 거 봤어. 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그러니까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돼.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요거 얼마냐 요거. 그래가지고 뭐 보기에 뭐 1,5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만 한 2차례 정도 시험에 나왔어요.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또 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안 한단 말이지. 그런데 못하는 건 아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거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굉장히 변동이 된 내용들도 많고, 야, 이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이 주민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준들이 있었는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령의 내용들 본 내용 가지고서 기본서를 이제 보시면 기본서가 굉장히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멋모르고 봤을 때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법령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나서 지금 이제 기본서 내용을 다시 보시면 기본서 내용이 상당히 좀 일목요연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규정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상당히 조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좀 웃지 못할 그런 사례들도 되게 조금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도 조금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은 이제 10페이지부터 한 1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있는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